안녕하십니까. 시사용광로의 한선입니다. 전 세계가 우주 탐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첫 실전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 강국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남이 있는데요. 정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우주 삼각체제에 전남이 우주 발사체라는 핵심 기술의 축이 되면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용광로에서는 전남 우주산업의 현재 역할과 향후 발전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해 방송하는 시사용광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실시간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토론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주선에는 여행 비용 전액을 댄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의사, 민간인 4명만 탑승했습니다. 자,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최환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박설현 조선대 기계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나사라든지 이런 데를 떠올렸는데요.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라든지 또는 아마존 창업자 같이 빅테크 억만장자들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두 분 아주 오랫동안 우주 발사체 또 인공위성에 참여해 오셨으니까요. 지금 우주산업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최한석 소장님. 예, 그 세계 유수 투자 회사들이 세계 우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세계 우주 시장이 급격히 진보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2024년의 경우 세계 우주 시장이 약 440조 원 규모였는데 20년 후인 2040년에는 적게는 1,400조 원에서 많게는 3,3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그 매출 비율이 전체의 한 79% 정도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비중이 전년에 비해서도 약 6.6% 정도가 증가한 그 비율이어서 이런 데이터를 볼 때 전 세계적인 우주 시장은 굉장히 활황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될 것이며 특별히 민간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의 비중이 80% 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 박 교수님 조금 추가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네, 최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한 우주 산업의 그 트렌드를 우리가 지금 뉴스페이스 산업의 트렌드라고 부르고 이런 뉴스페이스 산업의 트렌드를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인류가 우주를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이제 우주를 개발한 지 한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는 미국과 구소련의 중심으로 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우주 공간을 개발을 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가 90kg급 위성이었는데 그거를 궤도에 올렸고 이거를 서방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90kg 폭탄이 우주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인이 최초의 61년에 유리 가가린이 이제 우주를 체험하고 귀환을 했는데요. 이때에는 1톤의 핵무기가 원하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신 기술까지를 갖췄구나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이와 같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군비 경쟁이나 국가의 안보 위주, 폐쇄적인 국가 통제화에서 발전되어 왔던 우주 산업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간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
시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페이스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소의 어떤 군비 경쟁이라든지 산업적 활용은 없었는데 민간 주도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산업적 활용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소장님, 이렇게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그 우주가 국가의 어떤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경쟁의 장이었던 데 비해서 현재는 이제 우주가 어떤 경제적인 이유를 창출하는 그런 그 장으로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그 경제적 우월성에 의해서 많은 국가들이 그 우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발사체라든지 초소형 위성과 같은 그런 데서 이런 그 기술 혁명으로 인해서 우주 발사 비용이 그 절감되고, 그다음에 그 위성 그 제조 비용이 그 낮아짐에 따라서 각 민간 기업들이 우주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그 용이해져서 우주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이 그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2032년에는 우리가 아직 달에는 못 갔는데 달에 착륙하고, 그래서 자원을 채굴하기 시작하고, 또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 굉장히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지금 어느 수준인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얼마 전에 우리 나로 3차가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잖아요. 뭐 이게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가 만든 발사체, 우리가 만든 위성을 궤도에 올려서 그 위성으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들고 이제 가지고 있는 국가 반열에 오른 거죠. 이제 그래서 세계 7대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기술의 발전은 정부 주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뉴스페이스 패러다임하고는 잘 맞지 않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정부 주도의 기술을 민간에 원활히 이전할 수 있는, 그래서 뉴 스페이스 패러다임으로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금 국가적인 우주 자산이나 인프라를 확충시켜주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민간이 나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수님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국내 순수 기술로 이루어진 누리호 3차를 실전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세계에서 7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전남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발사장에서 우리가 만든 우리의 기술로 발사체로 쏘아 올리자 하는 국가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만 2001년도에 고흥나로우주센터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2009년도에 준공이 돼서 2013년부터 발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나로호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까지 약은 7번에 걸쳐서 발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사는 정부 주도하에서 발사체 기술을 국산하기 위한 어떤 시험 발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또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소홀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하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적인 트렌드가 민간 경제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런 그 발사체 기술이나 또 발사장 운영 같은 민간 기업이 지금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떤 산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21년도에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작년 12월 달에 고흥 발사체 특화지구가 선정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저희 도하고 지자체가 어떤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또 기업을 유치를 해서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 7번째라는 게 순수 우리 기술로
위성부터 발사체까지 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사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주 산업에 우리가 이렇게 막 문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건데요. 정부도 우리나라 전체의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삼각 체제를 구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 전남, 경남, 대전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주산업 삼각체제로 구축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세 지역이 어떻게 역할이 다른지 국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대덕 특구든지 여러 국가 연구기관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R&D가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을 했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사천이나 진주에 그 위성을 만드는 기업들이 또 집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특구로 지정을 했고, 저희 고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우주 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사장을 활용한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금 지정을 해서 지금 삼각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고흥 발사체 특구가 이 세 개 특화 단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다른 지역보다 한 2배 이상 더 많고요. 연구개발이나 위성이 제작이 되더라도 저희 발사장에서 저희 이 특구에서 만든 발사체를 가지고 이 우주로 쏘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아주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성이나 또 우주 발사체를 다른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와서 고흥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발사를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발사장 인근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이 와서 발사체를 만들고 바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삼각축 중에 연구, 위성, 발사체 중에 우리 전남이 갖고 있는 발사체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사체는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건가요? 예, 발사체는 지상에서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또는 우주인까지 이런 화물을 우주로 운송시키는 그런 운반 도구인데요. 흔히 우리 운반 도구로는 지상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하늘에서는 항공기, 비행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주 발사체와 이런 자동차, 항공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차나 비행기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주 발사체는 이런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화제를 같이 연료뿐만 아니라 산화제도 싣고 가야 되는 그런 큰 제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우주 발사체는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는 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들어간 집약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우주 항공을 쏜다는 것은 최첨단 기술의 총하다 이런 표현들도 쓰기도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 좀 전에 나온 삼각 체제에 관련해서 혹시 추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사체가 우주 기술의 총화체잖아요. 근데 발사체 수요를 이끌어주는 것들은 또 인공위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인공위성이 내려주는 정보를 잘 활용해서 부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뉴스페이스에서의 산업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각체제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대전에 이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 세 개 클러스터가 융합해서 잘 돌아갈 때 우주 산업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서포팅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각각의 역할이 있고 시너지를 낼 때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이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우리 고흥에 있는 우주 발사체 얘기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네. 국장님, 지금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이미 조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네네.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클러스터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조성을 계획인데요. 이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에는 24개 핵심 사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약 한 1조 8천억 원, 6천억 원 정도 투입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이제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주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고요. 또 민간 기업이 만든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민간인 전용 발사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을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조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사실 우주 산업이나 발사 관련된 교육 체험장이잖아요. 시청자분들 가족들 데리고 가기 아주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말씀해 주시는 중에 민간 발사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장님, 국내에 이 전남에서 최초의 민간 발사장이 생긴다 이런 보도를 제가 많이 접했는데요. 이 민간 발사장이 생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 발사장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스페이스포트, 즉 우주로 가는 항구라는 뜻인데요. 비행기나 배가 항구 없이는 출발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주 발사체도 그 발사대가 또는 발사장이 있어야지 우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사정을 이해하고 정부에서 발사대를 구축을 할 예산을 지금 배정을 해서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가령 해외 사례를 보면 해외에서 가장 많은 발사 횟수를 달성하고 있는 미국의 스페이스X도 총 5개의 발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스타베이스라고 불리는 하나의 발사장만 그 기업체의 고유 발사장이고 나머지 4개의 발사장은 나사라든지 미국 우주군의 그 발사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에서의 어떤 인프라 지원이 없었더라면 사실 오늘의 스페이스X도 있기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X는 우리 일론 머스크 전기차 테슬라로 너무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그렇죠. 있는 회사죠. 예.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민간 소형 발사청이 완성이 된다면 국내에서 현재 시작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개발하는 발사체를 민간 발사장에서 자유롭게 발사함으로써 우주 산업화의 어떤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 조금 추가해 주세요. 민간 발사장의 의미랄까요? 우리가 뉴스페이스 패러다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윤 목적, 상업적 목적으로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형 발사체, 그다음 중형 발사체로는 신속하게 위성을 궤도 목표 궤도에 투입하기가 시간상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페이스 산업구조에서는 애자일 산업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그다음에 신속한 대응 조치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준비해서 원하는 위성을 궤도 목표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형 발사장, 국가 주도의 대형 발사장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형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소형 발사장도 큰 우주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형 발사장과 소형을 할 수 있는 민간 발사장이 같이 이렇게 협업을 이루는 게 훨씬 우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 네. 이제 우주 발사 클러스터가 우리 전남 고흥에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긍정적인 효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효과나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업이 31년까지 조성이 되게 됩니다. 조성이 완료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이 입주해서 산업이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한 효과는 이 발사 특화 지구를 통해서 약 2조 6천억 원의 직접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또 1조 1천억 원 정도 부가가치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 고용 인원도 2만 명 이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저희들은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은 어쩌면은 낙후된 우리 전남이나 고흥 낙후된 지역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더 클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굉장히 장밋빛 전망 그대로 되면 정말 좋겠지만 박 교수님은 조금 냉정한 기대를 한번 알려주시죠. 우주 발사체 사업 클러스터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전남은 인구 소멸 이 지역인 거고 광주 전남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산업 구조가 필요한 것이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응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발사체라고 보는데요. 이제 전남이 가지고 있는 고유 산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석유 사업이라든가 금속 산업 이런 것들은 뭐 소장님께서도 그 재사용 발사체를 말씀하셨는데 재사용 발사체를 만드는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는 금속 소재 기술, 그다음에 그 여수에 있는 그 석유화학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를 창출해낼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 지역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광주 전남에서 공부하고 광주 전남에서 정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방 그 소멸 위기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꼭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처럼 들리네요. 네, 여러분들의 실시간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남 우주산업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단에 QR코드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이게 잘 활성화돼야 우리나라 산업도 우주 산업도 발전하고 또 더불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된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국장님,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계획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금 전에 24개의 핵심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국가산단을 약 한 3,80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52만 평 규모로 해서 28년까지 조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용도에 따라서 109, 209로 나눠지는데 109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 기반의 발사체를 만드는 민간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산업 활동을 하게 되고요. 209 같은 경우는 고체 연료 기반의 어떤 그 시설들이 또 기업들이 들어와서 산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 또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연료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국가산단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이언스 컴플렉스. 이것은 뭐 어쩌면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가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주 산업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우주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서 만든 우주 성과물이나 또 어떤 위성이나 발사체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체험해가지고 어떤 교육이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는 우주 7대 강국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이걸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국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약 한 1,0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 같은 그런 센터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우주센터를 가기 위해서 애국으로 갈 게 아니고 저희 고흥으로 오셔서 체험하고 교육받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머지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국장님, 싶습니다. 그 국가산단 얘기 조금 더 해주시죠. 지금 산단으로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후보지인가요? 지금 올 상반기에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해가지고 지금 연말쯤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열심히 예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들어올 기업 수요를 먼저 이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이 하나나 뭐 대한항공이나 그런 기업들, 대기업은 물론 또 중소기업까지 해서 지금 열심히 기업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긍정적인 그 수요를 받아놓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 예타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조성이 돼서 28년까지는 국가산단 조성이 마무리될 거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조성의 목표가 28년이군요. 예. 네. 이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교수님, 이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가 활성화돼야 여러 가지로 지역 경제도 좋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주형 인재도 가능하고 그럴 텐데요. 핵심 과제를 꼽으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산단이 있는 만큼 제 우선 과제는 기업 유치겠죠. 근데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국장님도 나토에서 나와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약간 우려되는 상황들도 약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발사체라고 하는 인프라가 뭐 부품을 공급해주는 업체에서부터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이런 인프라들이 이미 경남 사천 지역에 이미 집중되어 있죠. 혹시 국장님 전남 경남도청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 앞에 가면은 한국형 발사체에 가까운 실제 모델과 유사한 형태의 발사체의 모델이 전시되어 있어요. 아쉽게 전남에는 없던데요.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이미 경남 사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구축되어 있는 발사체 인프라 시설, 공장, 업체들을 어떻게 전남에 유인해서 유치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이게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본다면 전남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상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아마 전남에서도 하나라고 하는 대기업을 유치를 했고 이제 그 기업에 부속되어 있는 벤더들도 유치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뉴스페이스 패러다임에 맞는 소형 발사체에 입주할 수 있는 신생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 그다음에 지원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발사장 안에 아마 유치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잘 세워서 조화로운 그 유인책, 그다음에 조화로운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잘 구사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클러스터가 정말 활성화되려면 발사체 특화에 맞는 민간 주도의 발사체 특화에 맞는 소형 위성을 하는 벤처 기업에 조금 투자를 하고 이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아주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그거인 네, 거죠. 맞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교수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저희들한테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가 가장 핵심이고 기업이 없는 클러스터면은 아주 안 꼽는 찐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수요 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보니까 약간 대기업, 중소기업 해서 35개 기업이 여기 국가산단에 들어오겠다. 예,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작년 5월 달에 저희들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여기에 조립 공장이나 그런 시설들 또 자기들 협력업체까지도 같이 들어오기로 협약까지 체결했는데요. 이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과제가 한 게 있는 게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또 어떤 여건, 접근성이나 정주 여건도 가장 큰 그 기업 유치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 저희들이 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히 나로도까지는 그 거리도 멀고 교통 여건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나 고흥군에서 고속도로, 고흥 나로도까지 이어지는 광주에서 고속도로가 있어야겠다. 또 철도망이 구축이 돼야겠다. 이런 그 SOC 개선 부분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건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정주 여건이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폐교를 활용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 네. 그 어떤 임시 숙소로 활용을 하고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시점 그리고 기업이 들어서는 시점에 맞춰서 고흥 지역의 프리미엄 아파트를 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 유치 또 정주 여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을 텐데
한화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 시작하려고 하는 민간 주도에 맞는 벤처 기업을 투자할 만한 묘안도 필요하다.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기업을 소개해드리면 이노스페이스라고 여기 자기들이 발사체를 만들어서 브라질에서 네네. 금년 초에 발사 성공을 했어요. 맞아요. 어느 네. 기업이 저희들의 그 지역에 와서 발사 시험장이나 그런 기업 공제 제조 시설을 만들어서 하기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네, 이노스페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도하고 민간 기업과의 어떤 협력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거 조금 더 얘기 나눠주시고 우리 박 교수님 얘기를 추가로 네. 듣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예. 저희들이 지금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스타트업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스타트업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그 매개를 만들어주는 대기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기업이라고 하는데 앵커 기업이 있으면 이 앵커 기업이 스타트업을 또 육성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가치 사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은 스타트업뿐만 아니고 하나나 대한항공이나 그런 대기업까지도 같이 지금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한마디. 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도 이제 저는 이제 대학에 있는 입장이니까 결국은 그 개발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운영할 때에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제 사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정주 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 인재가 더 친밀감을 우리 지역에 대한 친밀감이나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교육해서 그 스타트업들이 공급을 해준다거나 발사장 운영하는 혹은 시험기관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주 요건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우리가 뉴스페이스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뉴스페이스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모든 나라가 정부의 우주 자산, 정부의 인프라에 투자를 받고 일어섰던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인력을 양성할 때 그 인력들에 대한 목표의식과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이언스 컴플렉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공유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려서부터 우리 생활 속의 우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동기의식을 우주에 대한 동경, 그다음에 목표의식을 가질 때 우리 학생들이 이 지역에 남아서 훌륭한 인재로, 그다음에 발사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이언스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남도 민간 주도로 한다고 할지라도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마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순천에 단조립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단조립장을 순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순천과 고흥 발사체 클러스터와의 관계, 물론 상생 관계를 가져야겠지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민간 발사체 체계 종합 기업 민간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력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해가지고 당장에 26년, 27년부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발사체를 가지고 우주로 쏘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6년, 27년도에 발사체를 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조립장이. 그래서 내년에 착공해서 25년도부터서는 늦어도 25년부터서는 그 단조립장이 가동이 돼야 하는 그런 그 스케줄적인 그런 그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에서 고흥 국가산단으로 가게 된다면 국가산단이 2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나머지 개별 입지로 가더라도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나 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 착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순천에 있는 율촌산단은 이미 다 기반이 다 돼 있고 건축 허가만 딱 되면은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부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순천으로 단절 입장을 지금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순천 그 광양만권에 부품 소재 기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 단절 입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민간 발사가 지금 활성화되면은 이 대형 그 발사체뿐만 아니라 소형 발사체, 다양한 종류 발사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수요가 꼭 그 고흥에서 물론 만들고 조립하고도 있겠지만은 하나 입장에서도 그런 그 미래 수요를 예측을 해서 단절 입장을 순천에 만들고 또 그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고흥하고 순천이 서로 그런 보완적인 관계에서 협력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교수님, 이 순천과 고흥의 협력 방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겠죠.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들은 이제 하나가 순천에 조립 시설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 하나에 납품하는 업체의 인프라 구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가 다른 지역에 정착을 하고 무리를 내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업체들이 과연 국가산단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국가산단에 입주할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것은 전남이 슬기롭게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주 산업 시장, 발사체 시장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주 산업 구조에서 전남이 뚫고 갈 수 있는 틈새 시장은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발사체 산업을 이끌어주는 산업은 결국 발사체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을 궤도에 투입시킬 수 있는 수송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발사체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위성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위성은 또 경남 사천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위성의 수요도 역시 위성의 대부분이 지구 영상을 촬영하거나 통신의 역할을 하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보 산업의 역할을 해주는 그 중심체잖아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정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즉 우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우주 정보 산업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위성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 위성 시장이 활성화가 결국 발사체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보면 우주 시장의 블루오션은 우주 데이터 산업에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지자체들은 없으니까 전달남도가 미래를 투자하고 선제적인 측면에서 이 블루오션을 점령해서 이 우주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우주 전남, 광주의 우주 발사체 산업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 우리 전남의 우주 산업 활성화 방안, 활용 분야까지 지금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한석 소장님께 이거 한 가지 짧게 여쭤보고 그 얘기 조금 더 국장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주 발사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동력이 있을 텐데요. 소장님 보시기에 그 핵심적인 동력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발사체의 고객은 위성이라든지 우주 탑재물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고객이 많아야지 발사체 산업이 육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수천 개의 위성을 지금 쏘아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발사체 시장이 사실은 그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화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사체 산업이 잘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고객이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공급이 조금 더 많은 상태인가요? 수요보다는? 국내에서는 우리 그 누리호 3차 발사일 때
우리 그 초소형 위성에다가 그 국내에서 이제 민간 기업 또는 그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 총 7개를 탑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리호가 한 1.5톤을 우주로 운송시킬 수 있는데 3차 발사할 때 한 500kg 정도, 한 1톤 정도가 중량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누리호가 아직 그 신뢰성이 그렇게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선뜻 이렇게 식기를 좀 주저하는 데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국내에서는 적어도 이제 뭐 여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4차 발사에서도 지금 뭐 차세대 중형 위성 이제 한 500kg 정도의 실용 위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쌓아 올릴 텐데 그때도 상당한 한 1톤 가량의 그 탑재 중량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그 기업체가 있으면 뭐 조금의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누리호에 탑승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과학 관련된 영역이어서 그런지 용어들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좀 전에 박 교수님께서 이 전남이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인 활용 분야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국장님, 우리 전남이 우주 산업 분야에 어떤 우뚝 서기 위해서 발사체 클러스터를 지금 이미 계획 중에 있으신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남이 내세울 만한 특화된 어떤 산업적인 활용 분야 혹시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야 할 거고요. 저희들이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를 하면서 전후방 산업을 염두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광양만권의 소재 부품 기업이라 또 저희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금 약 한 100기 이상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 산업 지금 앞으로 그 위성 발사체 수요가 저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고고도 위성 중심보다는 적어도 소형 위성 중심으로 많이 발사될 거다. 그리고 적어도 소형 위성이 항구적인 게 아니고 어떤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명이 정해져 있으면은 계속 쌓아 올려야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반영을 하고 또 그런 위성들이 내려주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다 올라가서 역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쭉 받아서 이걸 산업화하고 어떤 그 집적화하는 그런 그 사업 분야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와 연계한 네. 산업적 네, 활용일 맞습니다. 텐데요. 시청자분들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추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페이스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활용한다, 위성을 활용한 부가가치 산업. 위성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성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발사체 수요도 같이 늘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페이스 산업에서 위성을 활용하시는 그 사업가들의 그 사업 패턴을 보면 위성 정보의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의 플래닛랩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초소형 위성들, 수명이 좀 짧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위성을 띄워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소형 발사체들이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여하튼 그런 소형 위성들이 군지 비행을 하면서 지구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의 위성이 지구를 관측하는 것보다는 뭐 100개 이상의 위성들이 혹은 뭐 몇십 개 이상들이 군지 비행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위성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지구에 정보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가 됐을 때 영상을 판매할 수 있는 산업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영상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데이터 산업 센터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훌륭한 플랫폼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하에서 개발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인접한 광주에도 인공지능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인공지능센터에서 데이터를 분산시켜 처리해서 실시간으로 배포해 줄 수 있는 메타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처리 기술들이 인공위성에서 전달해 주는 기술과 합쳐졌을 때 시너지를 내는 것들이고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미국에 있는 뭐 벤처기업, 스타트업인 플래닛랩 많은 회사들이 네. 이렇게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발사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데이터 산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아주 짧게 소장님께요. 2025년에 우리 누리호 4차 발사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 박 교수님이 그 인공위성에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발사 탑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사가 이전 발사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시간이 한 30초 예. 정도 너무 짧게 드려 죄송한데 네, 어떤 예. 차이가 있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25년에 4차 발사에서는 진짜 실용급 위성, 한 500kg가 되는 실용급 위성을 발사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본격적인 실무에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누리호 3차 발사 이후에 해외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성을 다음 발사 때 실어 보낼 수 있느냐 그런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그 위성 발사 서비스로 들어가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우주 산업을 마지막 블루오션이라고 하고 우주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가 남아 있었는데 저희가 생방송 때문에 마저 못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여겨졌던 우주 산업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바탕이 전남이기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우주만큼이나 무궁무진하게 전남의 우주 산업 발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사연강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